1916년 서부전선의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기관총 앞에 끝없이 쓰러졌다. 기술이 전쟁의 규칙을 바꿨고 숫자가 인간의 생존을 결정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확히 같은 순간에 들어서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총알이 아니라 드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화력이 아니라 비용 구조다. 앞으로의 전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아니라 가장 싸게 반복할 수 있는 쪽이 승리한다. 이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결국 전쟁은 화력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금 이 전장은 수학 문제로 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러시아는 매주 1000대 이상의 샤헤드 드론을 발사한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공격 수치가 아니다. 이것은 산업 생산력 플러스 비용 효율성의 결과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5만 달러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계속 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전쟁의 본질이다. 기존의 방공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위해 설계되었다. 패트리어트 같은 시스템은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사용해 고가치 목표를 요격한다. 즉, 비싼 목표 대 비싼 대응이라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다. 저렴한 드론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그걸 막기 위해 비싼 무기를 쓰는 구조. 이건 마치 1000원짜리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잡기 위해 100만 원짜리 장비를 매번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할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난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약 1300km에 달한다.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려면 방공 시스템을 촘촘히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곳을 동시에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지금의 전쟁은 단순한 공격 대 방어가 아니다. 이건 자원 배분 게임이다. 어디를 방어할 것인가, 어디를 포기할 것인가, 어떤 목표에 비싼 미사일을 쓸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순간 전쟁은 점점 더 잔인한 방향으로 단순화된다. 싸게 많이 보내는 쪽, 대 비싸게 막는 쪽. 이 구조에서는 누가 유리할까? 직관적으로는 방어하는 쪽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답은 정반대다. 공격하는 쪽은 비용을 분산시키고 방어하는 쪽은 비용을 집중해야 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측은 파산 구조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산업 구조의 문제다. 드론은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즉, 민간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싸고 더 강력한 드론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요격 미사일은 복잡한 군수 산업에 의존한다. 생산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계속 높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구조를 뒤집을 방법은 없는 걸까?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 동안 바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 단도했다. 전자전, 자체 드론, 다양한 방어 시스템. 하지만 완벽한 해답은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히 등장한 하나의 기술이 이 수학을 바꾸기 시작한다. 탄약이 필요 없고 발사할수록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무기. 만약 그런 무기가 존재한다면 전쟁의 공식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당신이 이 전쟁을 숫자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손익 계산서 싸움이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샤헤드 드론 한 대의 비용은
약 5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를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최소 수십만 달러, 상황에 따라 10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즉, 단순 계산으로도 1대 10 이상의 비용 교환 비율이 발생한다. 이건 단순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수준이 아니다. 이건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서 당신이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다. 이 게임에서 누가 먼저 한계에 도달할까? 직관적으로는 공격 측이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할 것 같지만 실제 구조는 정반대다. 공격 측은 분산한다. 수백, 수천 개의 저가 드론으로 리스크를 나눈다. 반면 방어 측은 집중한다. 단 하나의 드론이라도 놓치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고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건 마치 보험과 같다. 사고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큰 손실이기 때문에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 보험료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는 주당 1000대 이상의 드론을 투입했다. 이걸 단순히 연간으로 환산하면 5만 대 이상이다. 이 중 일부만 요격한다고 가정해도 우크라이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요격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 순간 전쟁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다. 이건 현금 소모전이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유럽, 나토, 모든 현대 군대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성능, 고비용, 제한된 생산. 이 시스템은 소수의 고가 목표를 상대할 때는 완벽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가, 대량, 반복 공격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 드론은 점점 더 싸지고 요격 시스템은 여전히 비싸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조 구조의 문제다. 드론은 민간 기술 기반이다. 중국, 동남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빠르게 생산된다. 반면 요격 미사일은 군수산업, 인증, 테스트, 복잡한 계약 구조를 거친다. 이 차이는 단순한 비용 차이를 넘어 속도의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속도는 전쟁에서 곧 생존 확률이다. 이쯤 되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그냥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확장할수록 더 느려지고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공장을 늘리고, 공급망을 구축하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테스트를 반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반면 드론은 몇 달이면 충분하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현재의 방어 방식으로는 드론 시대를 이길 수 없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 이미 전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군 지휘관과 전략가들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싸게 막을 것인가,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이제 필요한 기술도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기존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겨냥한 새로운 접근이 등장한다. 총알도 미사일도 아닌 방식으로 이 비용 구조 자체를 뒤집으려는 시도. 그게 바로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다음 단계다. 2026년 2월 10일 한 보고서가 조용히 공개된다.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고 언론 브리핑도 없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전쟁 공식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레이저 무기 선레이. 이 이름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건 당신이 앞에서 본 그 수학 문제. 비싼 방어대, 싼 공격을 정면으로 겨냥한 답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개의 레이저 시스템을 공개한 적이 있다. 트리즈브, 고도 2km 이상의 공중목표 타격 슬림 비임. 방어부가 직접 성능 공개, 즉 레이저 무기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선레이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거의 아무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력? 비공개. 사거리? 비공개. 실전 데이터? 비공개. 이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략적 신호다. 이건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쓰기 위한 무기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신호는 영상으로 바뀐다. 2026년 3월 10일 전장 영상 하나가 공개된다. 러시아 드론이 촬영한 화면 속에서 공중에 떠 있는 작은 드론이 갑자기 불타며 떨어진다. 폭발도 미사일도 없다. 소리도 없다. 단지 몇 초 만에 목표는 사라진다. 여기서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드론 자체가 아니라 그 드론을 조종하는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진다. 결과는 동일하다. 드론은 통제력을 잃고 그대로 추락한다.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이건 연결을 끊는 공격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드론을 완전히 파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면 된다. 이건 마치 자동차를 폭발시키는 대신 엔진 케이블 하나를 끊는 것과 같다. 훨씬 빠르고 훨씬 싸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럼 이 무기는 얼마나 거대한 장비일까?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헐리우드 영화처럼 거대한 장치도 아니고 대형 발정이나 벙커도 필요 없다. 선레이는 취미용 망원경처럼 생긴 장비에 가깝다. 양옆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차량 트렁크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 실제 시연에서는 픽업 트럭 위에서 운용되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전략 자산이 아니라 전술 자산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 기지나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전선 어디에나 배치될 수 있다. 이건 방어 개념을 완전히 바꾼다. 중앙 집중 방어, 화살표 분산형, 방어 고가, 자산 화살표 대량 배치 가능.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이건 방어 구조 자체의 재설계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무기는 발사 순간에도 거의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소리도 없고 연기도 없고 탄약도 없다. 즉, 적은 어디서 공격이 왔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이건 전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기존 방어 시스템은 발사 위치가 노출된다. 하지만 선레이는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니다. 이건 생존성의 문제다. 이쯤 되면 당신은 느끼기 시작한다. 야, 이 무기가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다. 탄약이 필요 없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비용 구조를 흔들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모든 무기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쏠 때마다 돈이 든다. 총알, 미사일, 포탄. 이 모든 것은 재고다. 사용하는 순간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즉, 전쟁은 곧 소모전 칠레스 생산력 경쟁이다. 하지만 선레이는 이 공식을 정면으로 깨버린다. 이 무기는 발사할 때 탄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필요한 것은 정이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당신은 아직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기존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은 수십만 달러 이상. 한 번 발사하면 끝이다. 반면 레이저는
전기를 계속 공급받는 한 거의 무한히 발사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이건 비용 구조의 붕괴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온다. 한 발당 비용이 0에 가까워지면 전쟁은 어떻게 변할까?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다른 비유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CD를 사야 했다. 한 곡, 한 장마다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스트리밍이 등장하면서 한 번 들을 때마다 비용을 내는 구조가 사라졌다. 레이저 무기는 전쟁의 스트리밍 모델이다.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후의 사용 비용은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 이건 경제 모델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 전환은 전장의 행동 방식 자체를 바꾼다. 기존에는 이 목표에 미사일을 쏘도 되는가를 고민했다. 이제는 보이면 바로 쏜다.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 의사결정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진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다. 왜냐하면 드론 전쟁은 속도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작은 FPV 드론은 수초 안에 목표에 도달한다. 이걸 막으려면 즉각 반응이 필요하다. 레이저는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한다. 탄약 준비 없음, 재장전 없음, 즉시 발사 가능. 이건 마치 카메라 셔터를 누르듯 공격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발생한다. 기존 무기는 쏠수록 재고가 줄어든다. 그래서 항상 언제 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다르다. 쏠수록 손해가 아니라 쏘지 않는 것이 손해가 된다. 이건 전장의 심리를 바꾼다. 방어자는 더 이상 아껴 써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드론 쪽에도 영향을 준다. 공격 측은 더 이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방어 측이 비용 걱정 없이 계속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균형을 바꾸는 순간이다. 지금까지는 싸게 공격대, 비싸게 방어 구조였다. 하지만 레이저가 들어오면 싸게 공격대, 거의 공짜로 방어로 바뀐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여기서 당신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왜 모든 나라가 아직 레이저를 쓰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정확하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 공급, 날씨 영향, 사거리 제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임계점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완벽보다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선레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전쟁 경제의 프로토타입이다. 그리고 당신이 봐야 할 진짜 포인트는 여기다. 이 기술이 성숙하면 단순히 드론 방어를 넘어서 모든 적가 무기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건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당신이 레이저 무기를 떠올릴 때 아마도 영화 속 장면이 먼저 스친다. 스타워즈의 거대한 빔, 스타트rek의 페이저. 빛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기.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덜 화려하고 대신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이미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 도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상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레이저 무기의 원리는 단순하다.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해 연료 대상 물질을 파괴한다. 이걸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 그 원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 것이 레이저 무기다. 즉, 핵심은 폭발이 아니라 집중된 열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특히 드론에 매우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드론은 작고 가볍고 얇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FPV, 드론은 탄소 섬유 프레임과 전자 부품으로 구성된다. 이건 고온에 매우 취약하다. 즉, 레이저는 전체를 파괴할 필요도 없다. 단 몇 초 동안 한 지점을 가열하면 전자 회로가 망가지거나 구조가 붕괴된다. 이건 마치 정교한 시계를 망치로 부수는 대신 톱니 하나만 제거하는 것과 같다. 훨씬 효율적이다. 여기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스케일이다. 영화 속 레이저는 탱크를 날리고 건물을 파괴한다. 하지만 선레이는 다르다. 이 무기는 단지 수백 미터 거리에서 작은 드론 하나를 무력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제한이 오히려 강점이 된다. 왜냐하면 전쟁의 현실은 거대한 목표보다 작고 많은 위협이기 때문이다. 수천 개의 소형 드론이 전장을 뒤덮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과잉 화력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제거 능력이다. 이건 산업에서도 동일한 패턴이다. 과거에는 대형 컴퓨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소형 칩이 더 큰 성능을 만들어낸다. 레이저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작게, 싸게, 많이.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난다. 기존 무기는 발사 화살표 비행 화살표 충돌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레이저는 거의 즉시 도달한다. 빛의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연이 거의 없다. 이건 전투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 작은 목표, 예측하기 어려운 목표. 이 모든 것에 대해 즉각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무기가 아니다. 이건 전쟁의 물리적 한계를 바꾸는 기술이다. 총알은 떨어지고 미사일은 궤적을 가진다. 하지만 레이저는 그 자체로 궤적이 없다. 즉,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이건 전술을 바꾸고 결국 전략을 바꾼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레이저는 공기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안개, 비, 먼지.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또한 사거리가 제한된다. 수백 미터에서는 강력하지만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즉, 이 무기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궁극의 무기가 아니다. 이전 대신 특정 문제에 완벽하게 맞춰진 도구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현대 전쟁은 하나의 무기로 승부를 보는 시대가 아니다. 여러 레이어가 결합된 시스템 싸움이다. 레이저는 그중 하나의 레이어, 특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쯤 되면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기술이 왜 지금 등장했는지, 왜 이 타이밍인지,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게 단순한 무기라면 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걸까? 그 답은 드론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의 무기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생태계 충돌이다. 드론은 더 이상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이건 이미 하나의 산업이자 네트워크다. 제조,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 AI, 자율 비행, 통신, GPS, 광섬유.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서 드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방식이 있다. 광섬유 드론. 이 드론은 기존과 다르게 GPS나 무선 신호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길게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직접 조종된다. 이건 왜 중요할까? 기존 대응 방식, 전자전, 제밍, 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신호를 끊을 수 없으면 드론은 계속 작동한다. 이건 방어 측에게 매우 위험한 변화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럼
이 드론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지만 실행은 어렵다. 물리적으로 끊어야 한다. 하지만 수백 미터 떨어진 얇은 케이블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 무기로는 비효율적이다. 총으로 쏘기엔 너무 작고 미사일로 대응하기엔 너무 비싸다. 이 지점에서 선레이어의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이 무기는 드론 자체가 아니라 연결을 공격한다. 레이저는 한 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얇은 케이블도 빠르게 절단할 수 있다. 결과는 단순하다. 폭발 없음 전에 최소화 즉각 무력화. 이건 훨씬 깨끗한 제거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드론을 파괴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이제는 비활성화하면 충분한 대상이 된다. 이 차이는 비용, 속도, 실, 효율 모든 것을 바꾼다. 이건 마치 서버를 물리적으로 부수는 대신 네트워크를 끊는 것과 같다. 훨씬 빠르고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전술이 아니다. 이건 드론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공격 측은 새로운 대응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두꺼운 케이블, 화살표 무게 증가, 완전 자율 드론, 화살표 비용 상승, 더 빠른 기동, 화살표 안정성 감소, 즉 방어 기술 하나가 공격 기술의 설계를 바꾸기 시작한다. 이건 전형적인 기술 대 대응 루프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경제 구조 경쟁이다. 드론은 싸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야 대량 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레이저가 이를 계속 무력화하면 드론의 저비용 전략이 흔들린다. 이건 공격 측에게 치명적인 변화다. 왜냐하면 이들의 핵심 강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순간 균형이 이동한다. 이전 싸게 많이 보내는 쪽, 우위 이후 싸게 많이 막는 쪽 등장. 이건 단순한 균형 변화가 아니다. 이건 게임 규칙의 변경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전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드론 기술은 이미 물류, 농업, 감시, 산업 전반에 퍼져 있다. 만약 레이저 방어가 표준이 된다면 모든 드론 시스템은 방어를 뚫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건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를 바꾼다. 이쯤 되면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한다. 이건 단순한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아니다. 이건 미래 산업 규칙의 초기 버전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한다. 왜 이런 혁신이 서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나왔을까? 이 질문의 답은 기술이 아니라 속도와 시스템에 있다. 당신이 이 기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질문이 있다. 왜 이런 건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만든 게 아닐까? 실제로 서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레이저 무기를 연구해왔다. 미 해군의 헬리오스 시스템, 독일 라이너메탈의 레이저 프로그램,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까지. 이들은 모두 강력하고 정교하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느리고 비싸다. 예를 들어 헬리오스. 2018 연 계약 규모만 약 1억 5천만 달러. 전체 프로그램은 수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독일의 해상 레이저 프로젝트도 시범 단계에서만 약 5억 달러 수준. 이건 단순한 개발 비용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철학이다. 서방의 방위 산업은 완벽함을 목표로 한다. 장기 운용 가능, 높은 신뢰성 동맹 간 호환성, 즉 한 번 만들면 30년을 쓰는 무기다. 이 접근은 평시에는 강력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드론 기술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한다. 서방, 느리지만 완벽 우크라이나. 빠르지만 충분 이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 선레이는
약 2년 만에 개념에서 실전 시연까지 도달했다. 비용은 수백만 달러 수준. 양산 시 당하는 수십만 달러. 이건 서방 시스템과 비교하면 거의 스타트업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어떤 시스템이 더 현실적인가? 완벽하지만 늦은 기술 혹은 부족하지만 지금 쓸 수 있는 기술. 전쟁에서는 답이 명확하다. 지금 쓸 수 있는 것. 우크라이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 막지 못하면 바로 피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들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필요를 발견하면 바로 만들고, 바로 테스트하고, 바로 투입한다. 이건 마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과 같다. 빠른 프로토타입, 반복 개선, 실전 데이터 기반 업그레이드 반면 서방 시스템은 전통 제조업에 가깝다. 긴 설계 과정, 복잡한 승인 절차, 느린 배포. 이 차이는 단순한 속도 문제가 아니다. 이건 혁신 방식의 차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든다. 왜냐하면 빠른 시스템은 실전 데이터를 더 빨리 축적하기 때문이다. 설레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전장에서 계속 개선된다면 결국 더 강해진다. 이건 AI 모델이 데이터를 통해 발전하는 것과 같다. 느린 시스템은 출시 전까지 완벽해야 한다. 빠른 시스템은 출시 후에 완벽해진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여기서 당신이 봐야 할 더 큰 그림이 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 경쟁이 아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 경쟁이다. 중앙 집중대, 분산 혁신 규제 중심대, 실행 중심 장기 안정, 대당위 적응. 이 충돌은 군사 영역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패턴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I, 드론, 반도체.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항상 먼저 시장을 가져간다. 이쯤 되면 당신은 한 가지를 깨닫는다. 설레이의 진짜 의미는 레이저 기술 자체가 아니다. 이건 속도가 권력이 되는 시대의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전쟁을 넘어 더 큰 구조로 이어진다. 당신이 지금까지 따라온 흐름을 다시 보면 하나의 명확한 방향이 보인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전쟁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우크라이나가 구상하는 미래 방어 시스템은 하나의 무기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신 여러 레이어가 겹쳐진 구조다. 장거리, 패트리어트, 아이리스-T 중거리, 기존 방공 시스템 단거리, 드론, 전자전, 그리고 가장 안쪽. 레이저 시스템 설레이는 이 구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빠른 대응을 담당한다. 이건 마치 면역 시스템과 같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빠르고 단순한 방어다. 레이저는 바로 그 역할이다. 즉, 이 무기는 전장의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비용 구조다. 지금까지는 미사일 재고가 곧 방어 능력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력 공급 플러스 시스템 수량이 핵심이 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탄약 기반 시스템은 쓸수록 약해진다. 하지만 레이저 기반 시스템은 전기가 있는 한 계속 유지된다. 이건 전쟁을 재고 싸움에서 인프라 싸움으로 바꾼다. 그리고 인프라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문제다. 전력망, 생산 능력, 기술 인력, 이 모든 것이 연결된다. 이 순간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발생한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까지 통합 방어 돔을 구축하려 한다. 미 레이저, 요격 드론, 기존 미사일.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다.
이건 플랫폼이다. 각각의 무기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흐름 안에서 움직인다. 이건 AI 시스템과 유사하다. 센서 화살표, 분석 화살표 대응, 이 과정이 자동화된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전장의 속도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 순간 전쟁의 주도권은 알고리즘으로 이동한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다. 왜냐하면 속도 플러스 자동화 플러스 저비용이 결합되면 거의 모든 기존 시스템이 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선레이는 장거리 드론이나 샤헤드 같은 대형 목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날씨, 사거리, 출력, 이 모든 것이 제한 요소다. 즉, 이 무기는 게임 체인저이지만 게임 종결자는 아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 전쟁은 하나의 결정적 무기가 아니라 여러 기술의 조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합 속에서 레이저는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제 당신은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이건 단순히 드론을 더 잘 막는 기술이 아니다. 이건 비용, 속도, 인프라,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권력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는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 산업, 기술 전반으로 확장된다. 더 싸게 만들고, 더 빠르게 배치하고, 더 넓게 연결하는 쪽이 앞서간다. 이건 이미 AI, 반도체, 플랫폼 산업에서 당신이 보고 있는 패턴이다. 이 전쟁은 단지 그 패턴을 더 극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는 질문이 있다. 이 변화가 계속된다면 당신은 어디에 서게 될까? 비용 구조가 바뀌고 속도가 권력이 되고 인프라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당신은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당신이 살아갈 다음 시대의 구조다. 속도를 이해하는 사람, 비용 구조를 읽는 사람, 인프라의 방향을 보는 사람만이 이 변화 속에서 위치를 잡는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파도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미 흐름은 시작됐다. 당신은 이 전환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더 once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as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